안녕하세요. 데이터 리터러시 4주차의 강양석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는 데이터를 공감적으로 이해하고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잘 알고 있는 데이터에서 어떤 사실을 캐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은 데이터 교재들은 사실 이 방식을 데이터를 이해한다라는 것에 집중을 하고 있죠. 하지만 저는 거기에 덧대어서 공감적으로 이해하고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사전적으로 설명드렸는데요. 어쨌든 이것 역시 우리도 빼놓을 수는 없을 겁니다. 즉, 데이터 안에서 멋진 사실들을 캐내는 것 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를 이해하기 위해서 관점을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하고 관점에 따라서 데이터에서 사실을 캐내는 역량이 무엇인지 역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방금 관점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데이터를 이해하기 위해서 관점이라는 것이 왜 중요한지 한번 알아볼까요? 지금 보시는 요 세계 지도가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지도는 우리나라 사회과 부도에 많이 등장하는 방식의 지도이고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 지도는 미국의 사회과 부도에 등장하는 방식의 지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하나 생길 수가 있죠. 지구라고 하는 이 실체는 100% 똑같은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3차원의 지구라는 것을 2차원의 세계에 표현할 때 왜 미국의 사회과 부도와 우리나라의 사회과 부도는 서로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게 되는 걸까요? 자, 그것은 바로 세상의 중심이라고 하는 관점에 대한 내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세상의 중심을 왜 서로 다르게 이해하게 될까요?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사실 저는 너무 심오한 이유라기보다는 미국의 교과서에서는 오른쪽의 그림처럼 자신의 교과서를 표현하고 거기에서 역사적 사실들을 설명하는 것이 훨씬 편한 것이고 한국의 교과서에서는 왼쪽에 있는 세계 지도처럼 표현한 후 우리의 역사적 사실들을 설명하는 게 훨씬 더 편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왼쪽에 있는 지도는 일단 우리나라가 세계의 정중앙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좋죠. 자, 기분이 좋다, 나쁘다라는 것은 굉장히 모호하고 추상적인 개념이지만 사실 그러한 작은 개념들 하나하나가 모여서 관점에 영향을 미치고 그 관점이 데이터의 표현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적 사실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빼놓을 수가 없죠. 사실 왼쪽의 데이터나 오른쪽의 데이터나 데이터 기반으로 봤을 때 중국과 일본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 자체에는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오른쪽의 데이터보다는 왼쪽의 데이터가 낫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의 지도 데이터로 미국의 역사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역사를 설명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미국의 건국의 이야기죠. 미국의 건국의 이야기를 또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에서 시작해서 미국 동부에 접안하는 그 항로를 절대 빼놓을 수가 없죠. 자, 오른쪽의 지도는 그러한 항로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직관적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왼쪽에 있는 지도로 메이플라워의 항로를 설명하려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설명을 해야 돼요. 이것은 2차원이고 3차원으로 보면 저 뒤로 넘어간 거야. 이런 이야기들을 해줘야 되기 때문이죠. 자, 즉 불필요한 설명이 필요로 해지거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냐, 기분이 좋냐, 기분이 좋지 않느냐, 불편하냐, 불편하지 않느냐 이러한 아주 작은 변화들이 관점이라는 것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을 하고 그 관점이 데이터의 표현 역량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관점이라는 것을 이해해야지만이 우리는 데이터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엄밀히 이야기하면 데이터를 이해한다는 것은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그 값을 이해하는 것이기보다는 그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의 분석의 대상에 대한 관점을 이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이해할 때도, 데이터로 가공할 때도, 데이터로 소통할 때도, 데이터로 판단할 때도 관점을 지배하지 못하면 데이터를 절대로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관점이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세계 지도는 누가 그렸을까요? 자, 갑자기 누가 그렸을까요? 라는 질문을 제가 던지는 이유는 앞에 나와 있는 그 방식으로 이 세계 지도를 이해한다면 이 세계 지도를 이렇게 그려서 이득을 본 사람 또는 기분이 좋아졌을 법한 사람이 그렸겠죠? 자, 그러면 그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고민해 보셨나요? 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지도를 이렇게 업사이드 다운 시켜서 제일 눈에 띄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호주이겠죠? 네. 앞선 지도에서는 왼쪽의 지도가 됐든 오른쪽의 지도가 됐든 호주가 굉장히 구석탱이에 있는 나라처럼 보이고 있는데 이 지도에서는 전 세계에 마치 왕좌에 위치해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호주의 맥아서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지도인데요. 이 지도가 왜 이렇게 회전을 시켰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이 지도의 왼쪽 상단에 있는 글에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글에는 이러한 표현들이 있어요. 호주의 역사는 북반구에 있는 나라들이 남반구에 있는 나라들을 얼마나 괴롭혀 왔는지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 그중 많은 남반구에 있는 나라가 있지만 호주가 제일 잘 해왔고 앞으로도 잘 해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글귀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 데이터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호주 만세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담고 있죠. 자, 그러면 이 호주 만세라고 하는 이 지도 데이터가 얼마나 큰 울림을 울렸을까요? 맥아서라는 분은 사실 중학교 때 이러한 사회과 부도 시간에 전 세계 지도 데이터를 한번 전지에 그려와 보세요 라고 하는 선생님의 숙제에 이러한 그림을 처음 그려서 엄청 혼났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선생님 입장에서 보면 너 지금 반항하는 거야? 라는 말을 할 수가 있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그 의지를 굽히지 않은 채 성인이 된 이후에 이 그림을 다시 그리게 되는데요. 제 기억이 맞다면 약 180만 부 정도가 팔렸다라고 합니다. 180만 부, 어마어마하죠? 결국 이 지도 데이터가 호주 사람들에게 어떤 울림을 줬다라는 건데요. 잘 생각을 해보면 또는 잘 들여다보면 앞에 두 개의 지도에서는 발생하지 못했던 어떤 울림이 강력하게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호주가 정중앙에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북반구와 다른 남반구에 있는 국가들이 호주를 에워싸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자, 아마 우리에게는 그런 해석들이 좀 어색할 거예요. 좀 지나친 해석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의 지도를 토끼의 모양으로 표현하고 일본의 지도를 뱀의 모양으로 표현하는 그런 그림 보신 적 있습니까? 자, 그건 우리 눈에 그럴싸하게 들리듯이 호주 사람은 호주 역사에 대한 자신만의 관점과 그 자신만의 관점을 기반으로 세계의 지도의 위용을 바라봤을 때 발생하는 고유의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해석들이 가능한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데이터를 읽을 때는 그 관점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먼저 반드시 살펴봐야 됩니다. 전 세계를 동양과 서양의 구분으로 이해하는 것 또는 전 세계를 북반구와 남반구의 관계로 이해하는 것 이것은 완벽하게 다른 방식의 해석일 수 있지만 본인의 역사적 사실들을 기반으로 해서 그 역사적 사실을 설명하는데 무엇이 더 편리하느냐라는 관점 기준으로 본다면 어찌 보면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들이고 말입니다.
자, 그러면 관점을 이해해야 데이터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했으니까 화면에 보이는 두 개의 차트에서 몇 개의 관점들이 사용했는지 그 개수만 한번 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왼쪽에 있는 데이터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자, 데이터의 실제 값을 읽으려고 하지 말고 일단 몇 개의 관점이 사용되었는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에버랜드와 롯데월드 데이터는 두 개의 관점을 사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시간의 흐름이라고 하는 관점, 그리고 입장객 수라고 하는 관점, 두 개의 관점이 사용된 것이죠. 거기에 나왔던 등장인물들, 에버랜드와 롯데월드와 서울랜드와 같은 그 대상들은 관점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관점을 통해서 조명받는 대상들을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왼쪽의 데이터를 읽으실 때도 저기에 등장하고 있는 다양한 원의 대상들, 그거의 개수를 세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들을 현재 몇 개의 조명으로 비추고 있느냐, 그 개수를 세어보는 겁니다. 자, 일단 X축이 한 개를 구성하겠죠? 그리고 Y축이 또 한 개를 구성할 겁니다. 여기 두 개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X축과 Y축이 생겼으면 우리가 무엇이 발생합니까? 좌표값이라고 하는 위치가 생기죠. 자, 그러면 위치는 점으로 표현되는데 점은 수학적으로 면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점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고 원의 크기로 표현되어 있죠. 원의 크기로 표현되어 있다는 것은 원의 크기에 어떠한 관점이 하나 더 투영된 겁니다. 자, 그러면 원이 하나의 색깔로만 표현이 돼야 되는데 그 원을 마치 하나의 파이 차트처럼 사용을 하고 있네요. 즉, 원 안에 비중이라고 하는 관점이 하나 더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총 4개의 관점이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도 한번 해볼까요? 일단 X축 1개, Y축 1개라고 볼 수 있죠? X축, Y축이 하나씩 생기면 뭐가 생깁니까? 어떠한 점 또는 그 점의 궤적이 생기죠. 점의 궤적을 우리가 선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양한 형태의 선분이 현재 그려져 있는데요. 이 선분의 개수 자체는 우리가 관점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 선분이 나오게 된 어떠한 기준이 있을 텐데요. 그 기준을 사용했느냐 안 했느냐가 바로 관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지금 보시면 여러 가지 중국과 미국의 국방비의 추이를 여러 가지 참조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추정한 것을 볼 수가 있고, 즉 시나리오가 여러 가지 들어간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시나리오 별이라고 이해한다면 시나리오라고 하는 하나의 관점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왼쪽, 그래서 X축 하나, Y축 하나, 시나리오 별이라고 하는 관점 하나 해서 총 3개의 관점이 들어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왼쪽에 있는 데이터보다도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가 더 복잡해 보여서 관점으로 보면 더 많은 관점들이 사용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석의 대상이 얼마나 많느냐 또는 어떠한 관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관점의 내용에 따라서 값이 얼마나 많이 갖느냐는 관점을 형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점은 어떤 대상이 있으면 이 대상을 몇 개의 조명으로 비출 것이냐를 나타낸 것이죠. 그래서 보이기에는 더 복잡해 보이지만 오른쪽에 있는 차트가 3개, 그리고 덜 복잡해 보이지만 왼쪽에 있는 차트가 4개 해서 더 많은 관점을 사용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관점의 개수를 일일이 세보려는 노력들은 왜 필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관점을 모두 투영해야지만이 발견될 수 있는 사실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이 연극을 본다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무대 위에 어떤 배우가 서 있는데 이 배우를 한 가지의 조명으로만 비췄을 때 또는 2가지 조명으로 비췄을 때 또는 3가지 조명으로 비췄을 때 그 각각의 관점을 더하면 더할수록 그 배우가 가지고 있는 표정과 몸짓과 어떤 분위기 뒤에서
좀 더 종합적이고 좀 더 입체적인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역시 데이터를 볼 때도 그 데이터를 그린 원작자가 어떠한 관점을 사용했는지를 반드시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3개의 관점을 기반으로 작성된 데이터를 보고 2개의 관점으로만 데이터를 읽는다든지 하나의 관점으로만 데이터를 읽으면 원작자의 의도 그대로 데이터를 보지 못하게 되는 우를 범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데이터를 볼 때는 반드시 관점부터 챙겨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를 기반으로 관점을 이해하고 또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떠한 문제를 낳게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자, 지금 데이터는 미국의 리테일 업체들을 분석한 데이터입니다. 미국의 리테일 하면 뭡니까? 우리나라로 하면 쿠팡, 우리나라로 하면 신세계백화점, 우리나라로 하면 이마트와 같은 업체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미국에는 아마존, 메이시스, QVC.com, 오버스탁.com, 콜즈, 콜즈.com, JCPenney, JCPenney.com, 타겟, 타겟.com과 같은 업체들이 존재합니다. 자, 여기에서 닷컴이 붙은 업체들은 짐작하셨던 대로 온라인 업체들이고요. 닷컴이 붙지 않은 업체들은 오프라인 업체들입니다. 그리고 파란 점으로 표현된 업체들은 온라인점과 오프라인점을 같이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고요. 저렇게 녹색 점으로 표현된 점들은 온라인만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입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점과 온라인점을 같이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은 저렇게 선분으로 연결을 해서 얘네 둘은 같은 그룹사야 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X축과 Y축에 대한 내용도 한번 살펴볼까요? X축은 Relative Position of Actual Prices라고 적혀 있네요. 자, Actual Prices는 실제 가격이라는 뜻이고요. Relative Position은 상대적인 위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로 속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타겟 인스토어를 100으로 봤다라고 적혀 있네요. 자, 그래프상에 제일 왼쪽에 위치하고 있는 타겟이라고 하는 업체 이름이 보이나요? 이것은 목표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미국의 대형 슈퍼마켓 체인점의 이름입니다. 자, 그래서 타겟이라는 애를 100으로 봤을 때 오른쪽으로 갈수록 비싼 업체이고 왼쪽으로 갈수록 싼 업체라는 것이죠. 네. Y축도 한번 살펴볼까요? Y축은 Perception of Prices입니다. Perception은 뭡니까? 인지도죠. Prices는 가격이죠. 그래서 가격에 대한 인지도라는 건데요. 자, Y축의 값을 보면 Better Prices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위로 올라갈수록 사람들이 거기 가격 괜찮아요. 거기 가격 싸요. 라고 느낀다는 거죠. 정리해 볼까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비싼 업체, 왼쪽으로 갈수록 싼 업체, 위로 올라갈수록 가격이 싸다라고 느끼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가격이 비싸다라고 느낀다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미국에서 100개의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일환으로 온라인 마켓에 진출을 하려고 해요. 즉, 오프라인 베이스에서 온라인으로 진출을 하려는 경우 고민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그 고민을 해결하려고 벤치마킹을 하려고 합니다. 즉,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진출하려는 경우 어떤 업체를 벤치마킹하면 좋을까요? 이 차트를 보고 그 업체를 지목하고 그 이유를 한번 말해주세요. 자, 어떻게 좋은 상상들 하고 계십니까? 자, 요런 답변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저는 아마존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아마존이 왜 잘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까? 잘 보면 굉장히 가격대는 비싼데 그 가격대가 비싼 거에 비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오, 거기 가격 괜찮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의 비중이 높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마존은 닷컴 기업이죠. 그런데 제가 질문은 뭐라고 드렸습니까? 오프라인을 베이스로 해서 온라인에 진출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뭐가 다른 거예요? 태생이 다른 겁니다. 태생이 다르다라는 것은 정황이 다르다라고 볼 수 있죠. 정황이 다르면 데이터 값을 보는 뷰가 어떻게 됩니까?
달라지죠. 여러분 데이터 공감 능력 기억하시죠? 여기에서 또 한 번 나오는 겁니다. 즉 아마존을 벤치마킹 하기에는 오프라인 베이스인 기업이 이해하기에는 업태가 너무나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아마존이 잘하는 업체인 건 맞지만 정확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기에는 부족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누가 벤치마킹 대상을 하기 좋을까요? 그것은 바로 메이시스겠죠. 자, 왜 그렇습니까? 메이시스 그룹을 잘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오프라인 업체와 온라인 업체 사이를 연결한 선분의 기울기가 가장 낮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선분은 뭘 의미하기 때문에 메이시스가 제일 잘한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자, 미국의 업체들을 잘 살펴보면 한국과 다르게 오프라인 업체 대비 온라인 업체는 늘 우측 하단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측 하단에 존재한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일단 우측으로 간다와 우측으로 간 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쉽게 말해서 우측으로 가는 것은 업체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같은 제품이든 같은 제품이 아니든 비싸게 팔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러면 무한정 오른쪽으로 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죠. 왜냐하면 미국의 특성상 오른쪽으로 간 만큼 소비자들은 알아차리게 될 거고 그만큼 소비자들은 거기 비싸요 라고 느낄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른쪽으로 가더라도 Y축으로 덜 떨어지는 게 중요하겠죠. 즉 오른쪽으로 간 거의 크기와 떨어지는 거의 크기의 그 비율을 우리가 중학교 때 뭐라고 불렀습니까? 바로 기울기라고 불렀죠? 맞습니다. 그러면 기울기가 이렇게 가파른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평평한 것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평평한 것이 좋겠죠. 왜냐하면 업체 입장에서 보면 오른쪽으로 많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메이시스 그룹이 제일 잘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 기울기에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는 분이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 있는데요. 제가 관점을 설명하면서 이 기울기를 꼭 설명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기울기에 의미 부여하는 사람은 X축, Y축, 그리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이라고 하는 관계, 즉 원작자의 세 가지 관점을 모두 읽었기 때문에 기울기에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는 콜즈가 잘한다라는 답변을 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Y축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높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콜즈가 잘한다라거나 메이시스가 못한다라고 데이터를 읽은 분들이 전형적으로 관점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읽지 않는 경우입니다. 즉, 자신이 막연하게 Y축에서 높은 거는 당연히 좋은 거지 라고 하는 상식을 그대로 활용을 해서 데이터를 읽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Y축이 높은 것은 X축이 낮기 때문일 수도 있는 겁니다. 또는 Y축이 낮은 것은 X축이 크기 때문이죠. 쉽게 얘기하면 미국의 소비자들이 싼 업체에 대해서 싸다라고 이야기한 것이고 비싼 업체에 대해서 비싸다라고 이야기한 건데 싸서 싸다고 이야기한 것이 콜즈이고 비싸서 비싸다고 이야기한 것이 메이시스죠. 그래서 콜즈가 잘한다거나 메이시스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콜즈와 메이시스는 그냥 보통인 업체들인 것이죠. 그것은 포지셔닝 관점에서 봤을 땐 그런 것이고 우리가 메이시스 오프라인 매장과 메이시스 온라인 매장의 관계를 기반으로 새로운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타겟, 제이시페니, 콜즈, 메이시스 4개의 온오프라인을 모두 가지고 있는 업체 중에서는 온오프라인 가격 믹스 전략 차원에서는 메이시스가 제일 잘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자, 메이시스와 메이시스닷컴을 연결한 선분의 기울기가 가장 낮기 때문에 메이시스 그룹이 온오프라인 가격 믹스 전략을 제일 잘 구사한다라는 이 답변은
원작자가 제시한 세 가지 관점을 모두 다 활용했다라는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탁월한 답변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답변은 사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자, 왜 그럴까요? 메이시스의 기울기를 보고 메이시스가 잘한다라고 이야기하면 반은 틀린 이유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 영상에서는 드리지 않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끼리 한번 논의해 보시고 한번 찾아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할까요, 여러분? 데이터를 볼 때는 반드시 관점을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 대한 이해 없이는 데이터를 명확히 볼 수 없게 되고요. 이 관점을 기반으로 데이터가 쪼개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이 다음 시간부터 알아볼 데이터를 어떻게 가공하고 분석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에서도 사실 관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라는 질문을 먼저 돌파해야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에서 사실을 파악한다는 것은 관점을 파악한다라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죠. 여기까지 네 번째 강의 데이터 사실 파악 능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